내 소중한 외아들은 과로사였다. 모두가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명문대 출신 아버지는 달랐다. 죽은 아들 뒤에 숨은 며느리의 추악한 정체, 그리고 피보다 더 뜨거운 복수가 시작된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윤태식에게 아들 윤준혁은 마치 가을 끝자락에 피어난 들국화처럼 늦게 찾아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50살이 다 되어서야 얻은 아이였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이었습니다. 태식은 평생을 책과 연구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대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논문을 쓰고 학회에 참석하며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정년퇴임을 맞이했습니다. 은퇴 후 태식은 아내와 함께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깨끗한 공기, 조용한 마을, 그리고 여유로운 노년을 꿈꾸며 떠난 길이었습니다. 그 사이 아들 준혁은 한국에서 홀로 자랐습니다. 고등학생이던 준혁은 기숙사에서 지냈습니다. 방학이면 친척 집을 전전했습니다. 20살이 되자 혼자 자취방을 얻어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멀리 있었지만 준혁은 쓸쓸함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면 언제나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준혁은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30대 중반의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준혁은 큰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몇 년간 경험을 쌓더니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스스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 한 칸에서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 일했습니다. 실패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준혁의 회사는 크게 성공했습니다. 직원이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젊은 창업가의 성공 스토리로 소개되었습니다. 태식은 멀리 캐나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태식이 자네 아들 정말 대단하더군. 신문에도 나왔어.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네. 준혁이가 열심히 한 모양이야.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가슴 한편이 뿌듯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혼자 힘으로 이만큼 커낸 아들이 기특하고 또 기특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태식의 가슴 한편에는 늘 무거운 돌멩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함이었습니다. 내가 곁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태식은 생각했습니다. 준혁이가 고등학생일 때, 대학생일 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내가 옆에서 지켜봐 줬어야 했는데 미안하구만 참. 그 미안함은 마치 목구멍에 걸린 생선 가시처럼 삼켜지지도 뱉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캐나다의 고요한 저녁이면 태식은 거실 창가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태평양 너머 10,000km 떨어진 한국. 그곳에서 아들은 오늘도 바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보, 준혁이한테 전화 한번 해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야 하는데. 태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 때마다 손이 무거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로 그 빈 세월을 채울 수 있을까요? 태식의 마음속 미안함은 눈처럼 조용히 그리고 깊이 쌓여만 갔습니다. 캐나다의 겨울은 고요했습니다. 눈이 조용히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창문에 부딪혀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태식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꿈도 없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따르르르릉, 따르르르릉. 어둠 속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태식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아내도 눈을 떴습니다. 여보, 누가 이 새벽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태식은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 전화는 늘 불길한 예감을 가져왔습니다. 여보세요? 태식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윤태식 씨 맞으십니까? 한국 서울 강남경찰서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인 음성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드님 윤준혁 씨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무슨 일이라도. 태식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경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고 날카로운 칼날 같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드님께서 어제 저녁 사무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과로로 인한 급성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돌아가셨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태식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하늘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태식이 물었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드님이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찰이 다시 말했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태식은 말을 잃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5살. 한창 나이였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건강하던 아들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통화했을 때도 준혁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 잘 지내요. 회사도 잘 돌아가고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죽었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 준혁이는 건강했습니다. 젊고 튼튼했어요. 태식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가 확실합니다. 최근 몇 주간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럼 사건은? 태식이 물었습니다. 사건은 이미 종결했습니다. 특별한 외상이나 타살 흔적은 없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서 과로사가 흔한 일입니다. 경찰이 덧붙였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보고하듯 말했습니다. 흔한 일이라니. 그 말이 태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 아들의 죽음이 흔한 일이라고? 유가족분께서 한국으로 오셔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락 가능한 번호 남겨주시겠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태식은 멍하니 번호를 불렀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마이너스 하는 신호음만 남았습니다. 태식은 전화기를 든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준혁이한테 무슨 일 있어요? 아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태식이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죽었대. 태식이 말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태식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실이 끊어진 꼭두각시처럼 그는 침대 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차갑게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과로사? 흔한 일? 아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태식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은 의심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는 길고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태식은 좁은 좌석에 앉아 12시간 내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떠올랐다가 다시 졌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끝없는 밤이 계속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태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고 윤준혁. 하얀 천에 검은 글씨로 쓰인 이름이 태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아내가 태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태식은 간신히 몸을 가누며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정 사진 속 준혁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준혁아. 태식이 불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심장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무언가가 끝없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태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하얀 피부, 가느다란 눈썹.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지연이구나. 태식이 말했습니다. 며느리 서지연이었습니다. 태식은 지연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 그리고 영상통화로 몇 차례.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제대로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준혁 씨를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말투였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태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을 바라보는 태식의 눈에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뭔가 어색했습니다. 지연은 분명 울고 있었습니다.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병 너머에서 슬픔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 탓인가? 태식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겠지. 장례식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준혁의 회사 직원들, 사업 파트너들, 대학 동기들, 모두들 안타까워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일찍 가셨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말했습니다. 준혁 사장님은 저희 회사의 자랑이었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젊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장례식장은 고요해졌습니다. 태식은 영정 앞에 앉아 아들의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거라도 드세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태식이 말했습니다.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식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준혁이가 마지막에 어떻게 지냈니? 많이 힘들어했니? 태식이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게 준혁 씨는 원래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잖아요. 요즘도 많이 바쁘셨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회사에 무슨 큰 일이라도 있었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던가? 태식이 물었습니다. 지연은 또 망설였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준혁 씨가 회사 일을 집에 가져오는 스타일이 아니셔서. 지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마지막 며칠은 어땠니? 준혁이와 함께 있었니? 태식이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사실은 그날 저는 집에 없었어요. 친정에 갔다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연이 말했습니다. 말끝을 흐렸습니다. 태식은 지연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연의 대답은 너무 모호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마지막 며칠을 왜 이렇게 흐릿하게밖에 모를까? 지연아, 혹시 태식이 말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화장실 좀. 몸이 안 좋아서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태식은 지연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속에서 작은 의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좁은 빈소 옆 휴게실 소파에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슬픈 듯 하면서도 어딘가 불안해 보이던 눈빛, 질문을 피하던 태도, 모호하기만 했던 대답들.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태식은 생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태식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에는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언가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것을.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내는 몸져 누웠습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당신 먼저 들어가. 나는 여기 남아야겠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혼자서 뭘 어쩌려고요? 아내가 울며 매달렸지만 태식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태식은 아들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가 왜 그렇게 황망하게 떠나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가장 먼저 준혁의 회사를 찾았습니다. 준혁을 오랫동안 보좌해온 김 부장이 태식을 맞이했습니다. 김 부장, 자네는 알지 않나? 준혁이가 평소에 어땠는지. 태식의 물음에 김 부장은 한참이나 뜸을 들였습니다. 회장님, 사실 사장님께서는 최근 1년 동안 거의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잠을 못 자? 네. 불면증이 심하셨어요. 회사에서도 늘 불안해 보이셨고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태식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항상 자신감 넘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불안에 떨었다니. 다음은 준혁의 운전기사, 박 기사를 만났습니다. 박 기사는 태식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르신, 사장님은 차 안에서도 편히 쉬질 못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약을 자꾸 드셨어요.
약이라니? 무슨 약? 모르겠습니다. 병원 처방 봉투도 없는 그냥 하얀 알약들이었어요. 그 약이 없으면 손을 덜덜 떠셨습니다. 태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체불명의 약물. 건강하던 아들이 약에 의존해 살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자주 갔다는 단골 바바를 찾아갔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의 술집이었습니다. 바텐더는 준혁의 사진을 보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장님은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하셨어요. 집을 싫어해? 네. 늘 술에 잔뜩 취해서야 일어나셨죠. 맨정신으로는 집에 못 가겠다고. 집이 너무 차갑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태식은 아들이 살던 아파트 경비원을 찾아갔습니다. 경비실 창문 너머로 늙은 경비원이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그 젊은 양반. 참 안 됐지. 제 아들을 아십니까? 알다마다요. 결혼하기 전에는 참 훤칠하고 인사성도 밝았는데. 경비원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새색시 들어오고 나서부터 사람이 아주 딴판이 됐어. 얼굴은 반쪽이 되고 눈밑은 퀭하고 꼭 귀신 들린 사람 같았지. 태식은 아파트 화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직원들, 운전기사, 술집 종업원, 그리고 경비원. 그들이 말하는 준혁은 태식이 알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불면증, 잦은 폭음, 알 수 없는 약물, 그리고 결혼 후 급격히 변해버린 모습. 모든 증언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삶은 망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고 있었던 겁니다. 태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태식은 텅 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서서히, 아주 천천히 누군가에게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식의 머릿속에 장례식장에서 본 며느리 지연의 그 모호한 눈빛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준혁아, 도대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태식의 눈빛이 매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파헤칠 시간이었습니다. 태식은 며느리에 대한 의심을 혼자서만 끙끙 앓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검사 출신 변호사인 민식을 찾았습니다. 민식은 태식의 부탁을 받고 며칠 동안 지연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약속한 날 민식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식은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태식아,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라. 민식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알아낸 게 뭐냐? 뜸 들이지 말고 어서 말해봐. 태식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민식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내 며느리 서지연. 평범한 집안 딸이 아니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지연이라는 이름 개명한 거야. 본명은 따로 있었어. 그리고 민식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에 강남의 아주 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 그것도 꽤 오랫동안. 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흥업소? 술집 말이냐? 그래. 거기서 꽤 유명했던 모양이야. 남자들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대.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식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듯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거야. 민식이 손가락으로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몇 년 전 마약 수사 기록이 있더라. 마약. 태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쉿, 목소리 낮춰. 민식이 태식을 말렸습니다. 수사선상에 올랐었는데 기가 막히게 빠져나갔어. 증거 불충분으로.
누군가 뒤에서 손을 써서 기록을 지운 흔적이 있어. 아주 깨끗하게. 태식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운전기사 박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체불명의 하얀 알약. 그 약이 없으면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아들이 먹던 그 정체불명의 약.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준혁이가, 내 아들 준혁이가 그런 여자한테 걸려들었다는 거야? 태식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기만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과거를 세탁하고 접근한 여자에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민식이 안타까운 눈으로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태식아, 이 기록들. 일반 사람들은 절대 못 찾아. 나니까 겨우겨우 찾아낸 거야. 지연이라는 여자 뒤에 누가 있는 게 분명해. 태식은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병으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실수로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태식은 차가운 밤바람을 맞았습니다. 거리는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번쩍였지만 태식의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몰라서 미안하다. 내가 그런 지옥 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태식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릿한 맛이 났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기획하고 누군가가 실행한 끔찍한 덫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덫의 한가운데에 천사 같은 얼굴을 한 며느리 서지연이 있었습니다. 태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 아들 목숨값 반드시 받아내마. 그날 이후 태식의 발걸음은 도서관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으로 싸우기 전에 의학적으로 알아야 했습니다. 젊은 아들의 심장이 왜 갑자기 멈췄는지 그 이유를 밝혀내야 했으니까요. 태식은 돋보기를 쓰고 밤새 의학 서적을 뒤적였습니다.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수첩에 적어두었다가 다음날 대학병원 교수들을 찾아가 매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문전박대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자식 잃은 아비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태식은 심장내과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준혁의 운전기사가 말했던 하얀 알약의 몽타주와 아들의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한참 동안 태식의 수첩을 들여다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만약 아드님이 드신 게 이 약이 맞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회복제가 아닙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태식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강력한 각성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친 말을 채찍질해서 억지로 달리게 만드는 약이에요. 의사의 설명은 쉬우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우리 몸은 피곤하면 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약은 뇌를 속여요. 나는 안 피곤하다, 힘이 넘친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심장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은 안 피곤하다고 느끼니까 계속 일을 하겠죠. 하지만 심장은 쉴 새 없이 뛰어야 합니다.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미친 듯이 달리다가 결국 엔진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태식은 새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준혁이가 과로사 했다고 했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일을 하기 위해 약을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건넨 그 약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달렸던 것입니다. 병원을 나서는 태식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맑아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태식은 옷깃을 여미는 것도 잊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피로가 쌓여서 심장이 멈췄다고 했지. 태식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아니야. 피로는 원인이 아니었어. 그 약이 만든 결과였을 뿐이야. 준혁의 야윈 얼굴, 퀭한 눈, 덜덜 떨리던 손. 그 모든 것이 병의 증거가 아니라 중독의 증거였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이, 그리고 그 약을 건넨 누군가가 아들의 심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식은 주머니 속에서 아들의 사진을 꺼내 어루만졌습니다. 사진 속 준혁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이제야 알겠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아빠가 이제 다 알았어. 태식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때였습니다. 더 이상 슬퍼만 하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쥔 사냥꾼의 눈빛이 태식의 얼굴에 서려 있었습니다. 태식은 다시 친구 민식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대신 아주 차갑고 분명한 계획을 들고 갔습니다. 민식은 책상에 쌓인 태식의 노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의사처럼 쓴 의학 기록들, 아들의 증상들, 그리고 약에 대한 자료까지 꼼꼼했습니다. 태식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민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민식아, 내가 대학교에서 법을 배울 때 뭘 배웠는지 알아? 태식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마음속의 분노는 재판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 법정에서는 눈물이 증거가 될 수 없지. 이제 화 대신 머리를 써야 해. 준혁이 죽음은 그냥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 계획적으로 아들을 망가뜨린 것이니까. 태식은 아들이 먹은 각성제 심장마비의 원인과 며느리 지연의 옛날 기록 마약과 술집 경력을 한 줄로 엮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아들을 죽였다고 증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지연은 분명 남편이 스스로 약을 먹었다고 발뺌할 게 뻔했습니다. 준혁이의 죽음은 아마 재판에서 과로로 인한 병사로 끝날 거야. 태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 자체보다는 서지연이라는 사람의 밑바탕, 즉 진짜 속셈을 파헤쳐야 해. 민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가 준혁이와 결혼한 진짜 이유가 뭘까? 사랑? 말도 안 돼. 태식은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돈이야. 우리 준혁이 회사 주식, 그리고 보험금. 태식은 민식에게 아들이 들었던 생명보험 서류를 건넸습니다. 아주 큰 돈이 걸린 보험금의 수혜자는 며느리 서지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지연이가 준혁이 이름으로 된 회사 주식을 몰래 팔아 치우려고 한 흔적도 찾았어. 태식은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마약과 술집 과거를 숨기고 결혼했어. 목적은 돈을 노린 사기 결혼이지. 결혼 후 남편에게 심장을 망가뜨리는 각성제 같은 약을 먹인 정황. 그리고 남편이 죽자마자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 행동. 태식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완벽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일부러 죽였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려워도 돈 때문에 결혼했고 남편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마약과 관련된 나쁜 과거까지 밝혀지면 지연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민식아, 법은 눈물을 보지 않아. 태식은 차가운 눈으로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법은 오직 우리가 내미는 증거에만 귀를 기울여. 태식아, 내 말이 옳다. 내 며느리는 이제 끝장날 거야. 민식은 태식이 내민 서류 뭉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때부터 태식에게 지연은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죄를 지은 사람, 범죄자,
서지연일 뿐이었습니다. 태식의 복수는 뜨거운 복수가 아닌 차가운 머리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의 계획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울대 법대 시절부터 적어온 연락처들이 빼곡히 적힌 수첩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는 희어졌지만 그 이름들만큼은 아직 대한민국 곳곳에서 묵직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식은 먼저 대학 동기인 강훈을 찾아갔습니다. 강훈은 현재 대형 병원의 심장내과 교수였습니다. 태식은 아들의 의무 기록과 약 봉투들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훈아, 이 약 좀 봐줘라. 강훈은 안경을 고쳐 쓰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식아, 이건 일반인이 장기간 먹을 약이 아니야. 심장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 특히 과로 상태에서는 치명적이지.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전문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먹였을 가능성은? 강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그 다음은 검사 출신 변호사 동문이었습니다. 태식은 며느리 지연의 과거 기록과 보험 서류, 주식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사 분쟁이 아닙니다. 태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기 결혼, 보험 사기 미수, 그리고 약물 관련 정황까지 잘만 엮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입니다. 태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일했던 술집 주변을 조용히 찾아가 예전 동료들을 만났고 돈으로 입을 막기보다 진실을 말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난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태식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아들이 억울하지 않게만 해달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이 결혼 전 이미 빚에 쫓기고 있었고 한 방에 인생 바꿀 남자를 찾고 있었다는 이야기, 결혼 후 남편 약을 챙긴다며 유난히 집착했다는 이야기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말들이 모여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태식의 눈은 더 맑아졌습니다. 분노로 잠 못 이루던 날들과 달랐습니다. 지금 그는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 속에 있었습니다. 준혁아. 태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늦었지만 널 위해 끝까지 간다. 마침내 서류는 완성되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 약물 감정 결과, 지연의 과거 진술 녹취, 보험과 주식 거래의 시간표,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돈을 노린 결혼, 계획된 약물 노출, 그리고 죽음 이후의 재산 움직임. 법정에서 지연은 처음엔 울며 부인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약을 먹은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증거 앞에서 눈물은 힘을 잃었습니다. 의사의 설명, 증인의 증언, 기록된 숫자들은 차갑게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을 때 태식은 처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웃던 얼굴, 바쁘다며 전화를 끊던 목소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연은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민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식아, 이제 좀 마음이 놓이냐? 태식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야. 그리고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로서 할 일은 다 했다. 태식의 복수는 피로 물들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고 주먹을 휘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진실을 모아 법 앞에 내놓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복수는 누구보다 무겁고 처절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것이 끝난 날 밤, 태식은 홀로 숙소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방 안에는 정막만 가득했고 창밖에서는 자동차 소리만 희미하게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는 오래된 가죽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준혁이 있었습니다. 4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늦둥이 외동아들이었습니다. 태식은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손바닥만 한 아이가 손가락을 꼭 붙잡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손 놓지 마. 아이는 말도 못했지만 태식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태식의 인생은 아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에 처음 보내던 날, 준혁이는 태식의 바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빠, 금방 와. 태식은 괜히 웃으며 말했었습니다. 아빠는 약속 지키는 사람이야. 아이를 돌아서서 두고 나오며 태식은 화장실에 숨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만큼 귀하고 아까운 아이였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준혁이는 달리기에서 넘어지고도 이를 악물고 끝까지 뛰었습니다. 얼굴에 흙이 묻은 채로 트로피를 들고 와 말했었습니다. 아빠, 나 안 울었어. 태식은 그 작은 등이 그렇게 듬직해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사춘기가 왔을 때도 준혁이는 큰 반항 없이 자랐습니다. 말수는 줄었지만 밤늦게 들어와도 항상 안방 불이 켜져 있으면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인사를 하고 들어오던 아이였습니다. 아빠, 주무세요. 그 한마디가 태식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며 잠깐 들렀던 준혁이는 예전보다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태식은 괜히 잔소리를 했습니다. 일 좀 줄여라. 몸이 먼저다. 준혁이는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아빠 닮아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 그 웃음이 그렇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태식은 사진을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버텨온 시간들이 사라지자 비로소 비어있는 자리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로 남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태식은 캐나다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며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캐나다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먼저 떠나 있던 아내는 전화 너머로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 돌아와요. 혼자 너무 오래 버텼어요.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르자 태식은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준혁이가 어릴 적 놀이터에서 손을 흔들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태식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싸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억울함은 풀렸고 남은 삶은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견딜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는 천천히 캐나다 땅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태식의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이자 가장 큰 사랑이었던 준혁이를 가슴에 품은 채로 말입니다. 그리고 태식은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준혁아, 아버지는 이제 집으로 간다.